안녕하십니까. 대국민 특강 청소년의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공주 문화관광재단 문화정책팀장 김세진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2025년 12번째를 맞는 공주 정신건강학술문화제에 저희 재단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함께 참여해서요 대국민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술 행사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진행을 하고 우리 사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뜻깊은 본 행사에 함께해야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인데요. 오늘 좋은 강의를 통한 문화제의 시작과 함께 끝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청소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대국민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좌장은 국립공주병원의 이재정 의료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이재정 부장님은 현재 국립공주병원 의료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공주 논산, 계룡, 보령, 청양 교육지원청 위전문센터 및 공주 정명학교 행동중재지원팀의 자문위를 맡고 계십니다. 또한 충남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등 소아 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박수로 이재정 부장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대국민 특강 좌장을 맡게 된 국립공주병원 이재정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예, 올해는 사실 공주문화 관광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국민 특강 주제는 청소년의 시간인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보고자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자리에 사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김현수 교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받으셨고 명지대학교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코로나 시기에는 서울시 심리지원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이제 안산 마음건강센터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안산 마음건강센터 부스가 이쪽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특이한 또 양력이 계신데요. 2002년 우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인가요? 성장학교 별을 직접 세우시고 현재도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수 교수님 하면 사실은 이제 책들 생각 다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가 좀 많이 읽고 좀 좋았던 그런 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이제 책은 것만 해라 그러셨는데 예, 공부 상처, 교사 상처, 상처 시리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뭐 중2병의 비밀도 너무 유명하고요. 또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최근 저서는 2024년에 이제 괴물 부모의 탄생, 2025년에 기후 상처, 그리고 이제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 너무 부지런하신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의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이게 단순한 이게 해설서라기보다는 이제 부모와 이렇게 상담 현장,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제 마주한 아이들의 이제 고통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특히 이제 현실에서 좀 작동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 주시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아이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떠올리시며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청소년 관련된 일을 직접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네요. 집에서 애를 키우는 걸 말씀하시나요? 일을 하시는 걸 말씀하시나요? 둘 다요? 네, 여기 오늘 제 반가운 지인분들 중에 옛 동료인데 아마 이제 자녀가 커서
청소년이 된 그런 동료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이제 청소년이 되면 더 쉬워지나요? 더 어려워지나요? 네, 더 어려워지는데 요즘 청소년은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올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의 시간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청소년이라는 또는 사춘기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영국의 총리는 영국의 모든 부모와 학교 선생님 또 관련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를 다 봤으면 좋겠다. 예. 혹시 많이 보셨나요? 많이 안 보셨으면 제가 여기서 스토리를 말하면 너무 실망이 되실 텐데 사실 이제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저 예쁜 이제 막 청소년기에 들어선 저 소년의 얼굴이 보이시죠? 네, 저 소년이 13살인데 어떤 일을 저질렀죠? 13살 동급생을 살인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 이유를 알기도 어렵고 이 심리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문 과학 수사 경찰도 살인 동기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는 누가 제일 잘 이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려지는데 누가 제일 잘 이해할까요? 그쵸, 같은 청소년들. 경찰들이 막 어려운 수사를 하는데 경찰의 아들이 인스타 봐. 예,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네, 지금 여기 연령층을 보면 인스타 하실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으신데 청소년들의 세계가 과거보다도 더욱 더 어른들의 세계와 달라지고 멀어지고 같이 살아서 동시대를 살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게 이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 왜 저럴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야구 방망이로 선생님을 팬 학생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고 그 전에는 스마트폰 뺏었다고 선생님 뺨을 때린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 친구를 반사회적인 그런 아이로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요즘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주제가 점차 바뀐대요. 이렇게 옛날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오토바이 몰고 오고 이런 비행 또는 폭력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댓글로 욕했다고 하고 그 댓글로 욕했다고 학교 못 나온다고 하고 그 댓글에 자기 이야기가 떠오른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양상으로 바뀐데 그 댓글 한마디가 네가 죽을 정도로 큰 충격이냐, 단톡방에서 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충격 좀 받으시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게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를 제일 힘들어할까요?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저한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의 힘든 마음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지난 2년간 청소년들이 와서 호소하는 어려움의 주제를 저희 클리닉에서 순위를 매겨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특히 이제 코로나가 포함돼서 더욱더 그런데 여기 나오는 3가지 순위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주제였어요.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외롭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외로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외로움을 몰라.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삶이 부담스러우세요? 삶이 너무 즐거우세요? 네. 여러분들은 존재감에 의심을 느끼세요? 존재감이 확실해요? 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 3가지가 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일 많은 빈도로 나온 3가지는 이 외로움, 부담감, 존재감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들은 와서 이게 힘든데 어른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딸이 엄마 나 좀 외로워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많은 부모님들이 외로울 틈이 있냐? 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딸이 난 형제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롭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놀고 자빠졌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이 한가할 틈이 어떻게 있냐? 공부 한자라도 더 해라. 가만 보니 네가 외로운 거예요? 한가한 거예요? 너 한가한 거다. 그래서 딸이 내가 한가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부모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외롭다고 하는 그 시간에 어디를 더 다녀라? 학원을 더 다녀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짜증난다. 엄마 아빠는 왜 외로움을 모를까요? 엄마 아빠는 한가할 틈이 없으시죠? 공주 정신건강학술 문화제도 참여해야 되죠? 또 오후에 센터로 복귀해야 될 분도 계시죠? 저녁에 또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장비 준비해야 되죠? 내일 또 어디 산에 가실 거죠? 일요일 날은 어디 교회 가실 거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계획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한가할 틈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소중해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너무 바쁘고 소중하고 그런데 자녀가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대하고 나면 외로움이 풀릴까요? 더욱더 외로워질까요? 더욱더 외로워진다. 2번째가 아까 이제 존재감에 관한 이야기인데 딸이 엄마 오늘 왜 카톡 하나 안 오지? 그랬더니 우리 K 꼰대 부모님의 전형적인 반응은 뭐예요? 잘 됐다. 카톡 하나도 안 오니까 스마트폰 저리하고 공부나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은 설마 애들이 나 빼놓고 다 연락하는 건 아니겠지? 불안해서 얘기하는데 또 K 꼰대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됐다. 애들 노는데 다 끼면서 언제 공부하냐? 애들 놀라고 할 때 너 혼자 남아서 공부해라.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애들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별게 다 불안하다. 학교 가면 또 보자냐? 주말에 연락 좀 안 왔다고 뭐가 불안하냐? 애들이 나만 빼고 놀까봐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할 일도 많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카톡이 막 오고 있나요? 카톡이 안 오면 불안해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근데 애들은 그게 불안하대요. 이렇게.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담감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담감.
어, 중학교 뭐 3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자녀가 와서 사는 게 편한 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가 안 편하면 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K 꼰대 반응이에요. 뭐 그냥 사는 무슨 내가 그런 먹고 사는 거 고민 안 하지만 마음이 힘들다.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요?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마음은 네가 먹기 나름이지. 빨리 마음 먹어.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잖아. 마음 먹어도 안 된단 말이야. 응? 또 내가 한다고 마음 먹고 해도 엄마 아빠가 만족을 안 하잖아. 부모님들이 웃기고 있네. 그게 마음 먹고 하는 거냐? 어디를 봐서 그게 마음 먹고 하는 거냐? 대충 하는 거지. 하려면 죽도록 해야지. 죽기 살기로. 꼭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꼭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나요? 쉬엄쉬엄 하면 안 되나요? 반응이 쉬엄쉬엄 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더 센 것 같아서 지금 강의 분위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뭐 쉬우면 안 하겠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야, 그게 뭐가 어렵냐?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다 있지. 응? 사실 그게 무슨 어려운 것에 속하냐? 어려운 거 끼지도 않아. 몰라, 나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대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근데 이제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누군가 나한테 기대해서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제가 볼 때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애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요. 그냥 누군가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를 하는 존재로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힘들다고 하지만 엄마가 보기엔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좀 이따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을 거 아니냐. 또 스마트폰 보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할 거 아니냐. 원래 힘든 인간들은 그러지 않는다. 하여튼 요즘 애들은 그 세 가지 중에 외로움이 제일 큰 자주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나 외롭고 아빠나 심심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외롭다고 해서 아빠가 고심하다가 외로운 거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해결책을 찾았다.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아빠 엄마가 매주 주말마다 너를 데리고 들로 산으로 에버랜드 다닐 거다.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다. 이럴까요? 답답하다. 이럴까요? 답답하다 이러죠. 이렇게. 부모는 굉장히 섭섭해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외로움을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 이 대답도 좀 제가 현재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다른 모임에 가면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좀 괴로운데 어쨌든 애들은 별로래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누가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첫 번째 외로움을 모른다의 충격. 두 번째 외로움 해결책을 듣고서 충격. 두 번째 이제 충격을 받고 나는 내 친구들과 외로움을 풀고 싶다.
달리 말해서 나가 놀고 싶다 친구들하고. 그러면 대체적인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친구랑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초등학생이 친구랑 나가서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시죠? 중학생이 나가서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더 싫어하죠? 네. 심지어는 대학생이 나가서 친구랑 MT 간다 이거 좋아하세요? 12시 한 번 또 전화해요. 네, 네, 언제 오냐 전화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제 지금 여기 오기 어저께 저녁 진료인데 23살이에요. 친한 언니랑 놀러 갔는데 엄마가 12시에 전화했대요. 이렇게 안 자냐? 이렇게. 그러면 그 딸이 엄마 이 시간에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23살 딸이 자는지 안 자는지 12시에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럴까요? 미쳤냐고 할까요? 이건 엄마의 사랑일까요? 엄마의 집착일까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같이 간 언니가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이 딸이 훌륭하게 우리 엄마가 나를 아직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했지만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난리를 쳤다 이런 얘기인데 아이들은 어쨌든 친구랑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친구랑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은데 친구랑 외로움 달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친구 많이 못 만나고요. 또 그다음에 형제랑 살지 못하면서 친구 사귀기 기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자기중심적인 경향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아이들이 친구는 사귀고 싶지만 사귀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힘들다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쩌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성향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자고 엄마가 친구를 만들어줄게. 그럼 고마워요. 별로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친구는 다 별로죠. 그래서 친구와 관련된 상담 주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신학기 증후군은 뭐예요? 새 학기인데 친구가 없다 이런 거고요. 요즘은 학기말 증후군도 있어요. 지금 막 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친구 사귀려고 죽도록 애썼는데 진짜 친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 학교 계속 다녀요 말아요?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이제 학기말 증후군인데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와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학교 그만 다녀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잘 다녔는데 왜 그러냐?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정한 친구가 안 생겼다. 또 전학은 학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래요. 이렇게. 전학을 그렇게 예전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친구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걸 바꾸는 거다. 전학에 대한 어려움도 크고요. 어떤 친구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걔네들이 승인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어렵고요. 또 현재 있는 그룹이 후져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함부로 방출도 안 된다. 방출은 방학 동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싫은데 몰려다니는데 속은 죽겠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나 인기 있고 싶은데 인싸가 되고 싶은데 인싸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가 되고 싶다. 근데 엄마가 안 받쳐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여기 충청남도에 왔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제주도보다 많이 가는 관광지가 있대요. 그게 어디일까요? 어디요? 제주도보다 많이 가는 관광지. 네? 공주. 네. 공주문화재단이 저한테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제가 뭐 공주도 후보지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으나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대전이래요. 대전. 예. 대전에 뭐 하러 가요? 빵 먹으러 간대요. 혹시 여러분 진짜 그런 적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대전에 내려서 성심당 빵 사가지고 다시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오신 적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저도 제 막내 아들이 대전을 간다고 그래서 대전에 왜 가냐? 그랬더니 현지에서 먹는다. 그런 거 무슨 순례라고 하죠? 성지 순례라고 하죠. 빵 성지 순례, 예, 빵지 순례. 예.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엄마한테 대전 가자고 하는 애들이 많대요. 예. 그래서 그 DCC 전문 용어예요. DCC.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서 줄 서서 한정판 딸기시루 망고시루를 네, 오픈런해서 얻어서 먹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는다.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올린다. 반 카톡에 올린다. 예. 그럼 성지순례, 빵지순례 갔다 온 순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너 거기 갔다 왔다, 너 대단하다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 인싸에서 핵인싸로 떠오른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 딸이 핵인싸 되기 위해서 딸기시루 철에 대전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오자. 그래서 엄마 1박 2일 하고 왔대요. 이제 엄마가 딸이랑 크게 싸워서 왔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또 가자.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왜 또 가냐? 망고시루가 나왔댄다. 망고시루 찍어서 다시 급부상하고 싶다. 네. 너는 이런 걸로 꼭 인스타를 올라가야 되냐? 딴 거 없냐? 딸이 핵인싸 하는데 그 정도 못 도와주냐? 딸이 여럿이냐? 나 딸 하나인데 내가 평생 뭐 시루 사달라고 할 줄 아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거 가져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친구 그룹에서 인기를 유지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요청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친구 그룹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어렵고요. 특목고를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중3에서 학기초에 올라왔을 때 좋아하는 동성애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얘를 안 만나준대요.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고 혹시 자기가 학교를 안 나오면 그 친구가 만나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친구가 만나주냐 만나주지 않느냐 좋아해주냐 좋아해주지 않느냐 이런 걸로 고민에 빠지면서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친구 문제 때문이에요? 친구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뻔한 소리를 하죠. 그 친구가 너한테 뭐냐? 그 친구가 너한테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너 대신 공부를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 말이 맞네. 무척 공감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럴까요? 그런 엄마랑은 말도 하기 싫을까요? 예, 그런 엄마랑은 말도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친구 문제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의 외로움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관심 갖고 들어주고, 저는 엄마들한테 꼭 부탁해요. 자녀의 친구는 모두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라. 넌 어떻게 그렇게 착한 아이랑만 사귀냐라고 말해줘라. 엄마 나도 착해서 그래.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런 인간들하고만 어울리냐. 말하면 애들이 내가 그런 인간 중에 대표다. 그렇게 해서 엄마랑 이제 친구 얘기 다시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한다. 네. 너는 정말 착한 애들하고만 사귀는 걸 엄마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걔 좀 담배 피는 게 걱정이다. 그러면 아이가 나도 걱정한다. 걔 이래서 담배 핀다.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에 관해서 부모가 잘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살면서 우리 반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이 더 도움이 될까요?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이 도움이 되죠. 이런 걸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인기가 얼마나 허망한지. 인기 있어 보셔서 아시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부담감이에요. 이렇게 부담감. 포기하면 안 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좀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예전에 한 거 아니냐? 애들이 와서 엄마 아빠가 자기가 받는 부담감 자체를 모른다고 호소해요.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하나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건 또 좋아요. 그것도 또 별로예요. 그것도 별로예요. 진짜 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또 기대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기대 없으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기대하면 기대하면 부담스럽고 기대 안 하면 섭섭하다는 것을 이제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팔남매 여섯째로 살아온 할아버지랑 양 가문의 외동인 아이랑 누가 더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팔남매 여섯 번째로 크고 싶으세요? 양 가문의 유일한 외동으로 살고 싶으세요? 양 가문의 외동이면 재산도 다 간대요. 이렇게. 그거가 더 좋으세요? 재산 한 푼도 안 오지만 맨날 물려받은 옷만 입지만 팔남매 여섯 번째가 더 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팔남매 여섯 번째 할아버지랑 양가 외동 둘이 만나서 얘기했더니 결론은 할아버지가 내가 더 행복하다. 네. 아이는 그렇지 할아버지가 더 행복하지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너 하달라는 거 다 해준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삶에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엄마 아빠의 기대에 어찌됐든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내 삶엔 자유가 없다. 이 팔남매의 여섯째 이야기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하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어떤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는 동안엔 정말 섭섭한 적이 많았대요. 이렇게 어떻게 어렸을 때 정말 이분은 평생 어린 시기에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대요. 가장 충격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가 충격이었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서 앉혀놓고 너를 꼭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다.
이제 와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꼭 중학교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농사 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한텐 특별히 우리 가족이 아무 기대가 없으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때는 막 섭섭해서 울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거 살았다. 형들이 잘해서 큰 부담이 없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이런 거고, 양가 외동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해라, 외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해라, 삼촌 이거 해라, 고모 이거 해라, 이모 저거 해라. 우리는 다 누구 때문에 살아요? 너 때문에 산다.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의 이제 존재감 결핍, 이게 또 아주 큰 이슈인데, 아까 카톡에 왜 안 오지? 사람들 왜 나한테 주목하거나 말을 안 걸지? 어느 날 카톡이 안 왔어요. 카톡이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요즘 아이들은 발전을 할까?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외워요. 이렇게 카톡이 안 왔다.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한테 연락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이 많은 지구의 한 사람도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별로 필요하지 않는 인간이다. 날 찾는 사람이 없으니. 필요하지 않는 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다. 그래서 카톡이 안 온 것은 결론은 나는 쓰레기다. 쓰레기니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찬란한 인생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한 중3짜리 여학생이 탁 앉아가지고 60년 고통받으면서 살 거냐, 지금 고통을 끝낼 거냐, 이 차이다 인생은. 그래서 인생 60년까지도 생각하는구나. 내공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데 카톡 하나 안 온 것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연장되는 경로는 뭐 그런 경로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는 거 괜찮아요? 심히 불쾌해요?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기대하고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이런 현대 세상과 SNS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TV 나가지 않는 한, 라디오 출연하지 않은 절대로 세상이 나를 알지 못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나를 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너 유튜브 해. 그럼 세상이 다 알려줘. 유튜브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구독자 1000명도 안 돼. 이럴 때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여학생들이,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은데 제일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없다는 거예요. 나만 없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만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여름이 오는데 나만 없다.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애들은 나만 없다 이런 얘기 와서 하죠. 이렇게. 엄마, 나만 스투시 없어. 나만, 뭐 옛날에는 나만 놀스페이스 없어. 나만 없어.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뭐 이런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막 올려요. 이렇게 뭘 올리냐면 주로 아이들이 올리는 것은 어디 가서 먹은 거, 공주에 와서 장 칼국수 먹었다 이거 올리셨나요? 니네 공주 오면 이거 먹어야 돼 이것도 올리고, 네. 오늘 공주 정신건강 문화제 왔다 또 여기서 누구 만났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특히 이제 여기 왔으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올리죠. 그 다음에 산 거 올리고 먹은 거 올리고 놀러 간 데 올리고 있지.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안 갔는데, 나는 안 샀는데, 나는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나는 해보지 않았다. 여기서 발전하면 나만 주로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패드립을 한대요. 이렇게 패드립, 부모에 대한 욕을 한대. 우리 엄마 지는 지건 사놓고 내 건 안 사준다. 근데 또 많은 엄마들은 내 건 산 적이 없다. 얘기하는데 애들은 엄마는 지 것만 사더라. 나만 없다라는 사회적 비교가 소셜 미디어 등장 이후에 아이들에겐 진짜 큰 심리적 고통이에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 디지털 소셜 미디어가 없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누가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이걸 만나야 알았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퍼나르니까 그거를 이제 다 아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다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제 친구가 돌로미티 가 있어요. 이탈리아 돌로미티 계속 올려요.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 너 부럽냐? 부럽다. 네가 진 거다.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너랑 이기고 지기로 했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번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하러 공부하러 왔지만 여러분들 친구들은 요즘 꽃 축제들이 많잖아요. 수국 보러 갔다, 뭐 보러 갔다. 그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긴 분도 계시고 부러운 분도 계시고, 그게 애들한테는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포모 증후군. 나만 없다든지, 나만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슬 컬처라고 포모 증후군처럼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같이 하는 카톡 창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데에 뭐 누구가 나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거나 나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래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 걔가 어디에 저의 그 문제를 다 얘기했대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기했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죠. 다 모아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퍼 날렸다. 100만 명 채널에 유튜브가 그 사실을 폭로했다. 이러면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느낌을 청소년들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얘기해요. 야, 인스타에 탈퇴해. 페이북에서 탈퇴해.
그럼 남들이 아는 거도 네가 신경 안 쓰면 되잖아. 남들은 다 알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나의 명성, 내 평판, 내 지위를 다 없애버릴 거다.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비난할 거다.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면 애들이 거리 가면서도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눈빛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 폭력이나 아이들의 심리적 고통은 직접 대놓고 말해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올리는 순간 아이들이 이제 나는 갈 곳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돌레센스 소년의 시간에 그 소년이 동급생 여학생을 살해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캔슬 컬처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달된 디지털 미디어에 내 친구가 얘는 이런 결점이 있다.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 예쁜 소년을 인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셀이라는 단어? 인셀. 이제 비자발적 싱글이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인셀. 인셀은 되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는데 인셀 테러, 인셀 이런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꽤 유명한 사건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연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셀이라고 안 부른다. 한국 뭐라고 불러요? 모쏠이라고 한다. 이제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너는 모쏠이고 평생 모쏠일 걸. 그리고 네가 평생 모쏠로 살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유튜브에서 말할 거야. 인스타그램에 다 올릴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은 반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려라. 안 보면 돼. 그리고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 아무 걱정 안 해.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멘탈로 잘 버티실 수 있겠지만 애들은 이게 퍼지면 어떻게? 우리 학교 애들 다 안 해. 옆에 학교도 다 할 걸. 그러면서 유리 멘탈에 세상이 다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고 내가 이렇게 이 평판 속에서 나는 앞으로 사람들하고 살아가기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에서 비난과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애들은 높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강렬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른들은 모르고 애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현실에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게임상에서 서로 욕을 주고받았고 게임상에서 어떤 게이머가 특정 게이머에게 비난을 했는데 이제 그 게이머를 현실로 찾아와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용어도 있고 아니 게임하다 그런 건데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그런 테러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외로움, 존재감, 부담감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렇다면 이 삶은 특별한 무슨 의미를 주나요? 라고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인생의 의미는 뭐야?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의미 때문에 사냐? 그냥 사는 거지?
엄마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끝까지 살아야 돼? 그런 질문을 요즘 아이들은 하기 싫다는 거지. 뭐 예전에 부모님들은 공부를 왜 했냐? 공부를 왜 했냐는 질문 자체가 좀 별로다. 공부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다. 공부를 안 하면 뭐 할 거냐?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다. 근데 요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들이 공부를 당연히 하는 게 아니다. 먹고 살려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당혹스러운 애들이 많고 가끔은 저도 이제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애들이 늘어나요. 지난번에도 20대 후반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는 특별히 일할 필요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대요. 그러니까 뭐 외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일할 이유가 없는 애들도 상담에서 꽤 많나요. 이렇게. 그런 애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왜 고통만 주려고 하나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내 인생이 준비가 돼 있다. 국가가 준비해놨다. 국가가 너를 어떻게 준비해놨냐?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을 준비해놨다. 나는 대단한 걸 원치 않는다. 나는 10평 아파트에 9평, 10평 아파트에 품질 좋은 인터넷에 게임 높은 사양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될 PC만 있으면 내 인생은 충분하다. 여행도 안 가도 된다. 유튜브로 다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욕망이 줄어든 현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바뀌어 있대요. 이렇게. 여러분은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적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뭐예요? 동네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도서관이요 이렇게 말한대요. 좋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일본에 가까운 일본 청년들은 동네에 제일 꼭 좋은 장소로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때 다 뭐가 1위로 나온대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일본에 편의점 인간이라는 소설 히트 쳤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편의점 히트 친 거 많다. 불편한 편의점도 히트 쳤다. 여러분 편의점이 삶의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나요?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이제 삶에 관한 아이들의 이제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또 아까 이제 소년의 시간에서 다룬 이야기만 얘기를 나눠본다면, 소년의 시간이 주는 그 청소년의 시간이 주는 시사점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게 뭐냐면 그 드라마의 광고 카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쁘장한 우리 아들이 방문을 닫고 조용히 있어서 그런 사건이 있을 줄로 부모들은 일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막 불안한 마음을 이 드라마가 막 불을 뀌얹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방 안에 조용히 스마트폰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다.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짓을 하고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결국 얘가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얘가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 얘가 어떤 세상에 살았냐면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페미니즘 욕하고 잘
잘나지 못한 남성들이 비탄에 빠져서 세상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세계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 남성들의 세계를 마노스피어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마노스피어에 사는 남성들은 세상 남성을 두 부류로 구분한대요. 이렇게. 알파 남성과 베타 남성. 알파 남성은 어떤 남성이에요? 애인이 있는 남성, 연애 가능 남성, 집 있는 남성, 잘생긴 남성. 베타 남성은 우리말로 찌질, 찐따 이런 남성이다. 이런 세계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셀은 그래서 여성을 차지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원치 않지만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게 인셀이고, 세상은 알파 남성이 80%의 여성을 차지한대요. 이렇게. 남은 20% 가지고 베타 남성들이 죽도록 경쟁한다. 그게 80대 20에. 그리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 정신 차려. 그게 빨간 약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빨간 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리스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런 비유라고 해요. 세상이 꼭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반응이 왜 이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헐.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경쟁이 심해지고 여러 사회적 변천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남자들의 세계가 여러 나라에 생겼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대표적으로는 미국은 그런 남성 커뮤니티가 많은 사이트가 레딧이고,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일베 DC 인사이드라는 그런 큰 커뮤니티 게시판 사이트에 저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집단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거고, 저 집단에 그 착한 아들이 빠져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인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앞으로 80%는커녕 20%의 여성들에게도 찬밥 신세가 될 그런 남성답지 못한 그런 열등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세계 만방에 알린다고 했냐면 자기가 죽인 여학생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주 사회적 존재감을 위협하고 모욕을 주는 그 행위를 이미 한 여학생을 얘가 사실 분노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살해를 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에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살펴보면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생각보다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과격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존재감, 외로움, 부담감, 그리고 삶의 의미, 세상의 의미, 그것을 잘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불안감, 열등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뭐가 문제냐? 4세고시, 7세고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난 4살부터 밀렸다. 7살 때 이미 나는 주류에서 벗어났다. 이런 경쟁에서 도태됐다는 느낌으로 살면 삶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늘어날까요? 삶을 포기하는 애들이 늘어날까요? 삶을 포기했다 하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애들이 또 무기력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하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7세 고시, 7살 때 의과대학 학원을 입학시키는 부모의 행위가 아이들을 위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한 병리적인 부모의 불안인가요? 부모의 불안이다. 지금 이런 부모의 불안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달래는데 성공해요? 달래는데 실패해요? 실패했다. 실패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인데, 실제로는 정서적으로는 가장 아이들이 많이 아픈 시대다. 사상 최대의 진료 대기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까지 쭉 한 얘기가 정리해서 말하면 기술 발전은 굉장히 빨라요. 중3 여학생이 자해하면서 부모와 대화를 거부한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었다. 챗 GPT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변하고 찾아갈 의사도 소개시켜줬다. 누구에게 가라. 한번 지금 혹시 챗 GPT나 제미나이 구글 되시는 분들 쳐보세요. 그렇게 중3 여학생이 자해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상담과 함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오세요. 부모님들이. 애들은 우리가 쓰는 것보다 챗 GPT 훨씬 더 많이 쓰고 자기 사진 엄청 이 버전 저 버전 다 하고, 이제 엄마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챗 GPT가 뭔지는 알면 다행이고 그건 뭐냐 이런 시대가 되는 거고, 제일 슬픈 거, 제가 제일 슬픈,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가 이제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런데 걔의 친구가 누구일까요? 걔 친구가 아리인가 그렇대요. 아리. 그래서 너 아리랑 재밌게 놀아 그랬더니 재밌게 놀아요. 아리는 누구예요? 맞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걔가 오늘 비 오는데 음악 틀어줘. 음악도 틀어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움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인데 80대 중반인데 그분도 비 올 때 비에 음악 틀어줘 이렇게 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한대요. 인공지능이 돌봄의 기능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문화는 더욱더 소통이 어려워진 것은 아이들의 유행에 관련된 그런 문화는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아주 짧은 영상이 아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짧은 영상, 숏폼, 또 그런 어떤 유행의 패턴이 되는 것을 밈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르죠. 예전에는 우울이 굉장히 큰 이슈라면 요즘은 사실 아이들이 다 불안해요. 이렇게 아이들도 불안하고 부모도 불안하고 불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아까 소년의 시간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지금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소통이 되지 않는데 공감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하죠. 이렇게. 근데 소통이 되려면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결론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인데, 한국 사회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안 듣냐?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세계 1위로 안 듣는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네 나라 부모님 비교해서 아이가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들을 수 있냐. 그 인간이 쓸데없는 소리 하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된다. 뜻밖의 미국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고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안 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얼마나 심각하냐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해요. 각자의 스마트폰을 해요. 각자의 스마트폰을 한다. 더 슬픈 것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는 날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이케아라는 회사에서 가족을 주제로 작년 초에 설문조사했는데 38개 나라인가,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가족과 있을 때 뭘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물었더니 혼자 있는 게 좋다. 가족과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좋다.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혼자 있냐, 스마트폰으로 한다. 뭘 말하냐 그러더니 안방에서 엄마는 있고 애는 애 방에 있고 아빠는 아빠 방에 있고, 그래서 카톡으로 뭐 먹을래 날리고 배달의 민족을 시킬 거야 할 거야 하고, 엄마는 해줄게 하고 아이는 엄마는 요리를 못 하잖아 시키자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음식 나오면은 모여서 대화하면서 밥 먹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 먹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웃는 시간이 그 38개 나라 중에 제일 꼴찌래요. 이렇게 남하고는 만나서 많이 웃고 산다. 그런가요? 가족끼리 만나서 서로 얼굴 다 쳐다보면서 웃은 날이 언제인지 혹시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 식구끼리 다 만나가지고 얼굴 보면서 서로 웃었다 이런 날이? 네, 생각이 안 난다는 분도 계시고 어제 그랬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소통 자체가 이제 문제다. 공감은 나중 문제다.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듣기도 어렵다. 또 듣는 것을 스마트폰이 방해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는 소통을 한다면 주제가 부모님들이 너무 강력히 이 주제만 원해요. 어떤 주제만 원해요? 공부. 기승전 공부. 오늘 엄마 기분 좋으니까 옷 사러 나가자. 옷 사주고, 옷 사줬으니까 공부하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들어가서 공부하자.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서 엄마랑 또 얘기하자. 옷 샀으니까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옷 샀으니까 공부하자. 먹었으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다 공부로 기결이고 애들은 공부 얘기하기 싫다. 그러면서 부모하고는 얘기하기 힘들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또래하고만 얘기하고 싶어진다. 이런 문화가 더 심해지면서 아까 좀 전에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런 용어처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제목은 제가 이제 주로 제목은 제가 정하지 않아요. 그 제목의 기원은 다 아이들이 주는 제목이거든요. 공부상처란 책도 꽤 많이 나갔는데 그 책 제목도 어떤 여학생이 내 인생에 상처라고는 공부밖에 없다. 내 인생에 공부 상처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해서 공부상처라는 책 제목을 지었는데,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그 책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죄송해요. 선생님이 엄마 통역 좀 해줘요. 엄마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제가 계기가 돼서 거기서 딱 힌트를 얻어서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라는 책 제목을 졌는데 그런 통역의 시대가 됐다. 고성장 사회에 살아온 40대 이상의 그래도 부모님 어른들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세요. 근데 IMF 이후, 금융위기 이후, 아주 초경쟁 이후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저성장 사회를 살아온 아이들은 세계관이 좀 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메르스, 코로나 이런 거 겪으면서 지구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아이들은 해본 적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지구가 망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SF 영화의 소재는 다 지구가 번창해요, 지구가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애들은 지구가 망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요. 이렇게. 호주의 청소년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설문조사 했대요. 50년 뒤에 지구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의 80%가 70, 80% 사이가 50년 뒤에 호주는 없을 것 같다. 지구는 망했을 것 같다. 여러분 곧 망합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정리하고 말아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좀 다른 마음이 들죠. 세상은 소수가 차지하고 미래 일자리는 없고 노력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예전에는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알바를 해서 학원비를 댔어요. 요즘은 청년 알바가 없어요. 키오스크가 다 대체했어요. 주유소 알바 부지런한 50대 아저씨랑 멋진 20대 청년이 왔다. 사장님이 부지런한 50대 아저씨 고용할까요? 멋진 20대 청년 고용할까요? 부지런한 50대 아저씨 그러면 시키지 않는 것도 하셔요. 하지만 20대 청년은 시키지도 않은 수당을 알아보고 주유 수당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런 건 난 필요 없고 일만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다 할게요. 뭐 이런 또 변화 때문에 사실 20대 청년의 일자리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등장하면서 그렇게까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우리가 생애 최초로 만나는 일자리가 없는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빠 엄마는 열심히 살고 아이들은 집에 있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아빠 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에게 너 정신 차려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더 철저히 노력하겠다 그래요? 아이들의 이제 세계가 달라졌다고 하는 걸 엄마 아빠가 이해를 못한다. 그런 것 같지 않다. 청소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게임하면서 형들이 얘기해 준대요. 이렇게. 나도 일자리가 없지만 너 때는 더 없어질걸? 지금 하는 공부가 네 인생에 도움이 될 줄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엄마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다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하냐? 그래서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엄마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또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사실 기후상처라는 책을 가지고 청소년들하고 강의했는데 청소년들의 강의 평이 뭐냐면 약간 청소년을 이해하는 강사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점에서 청소년을 이해하는 강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좀 와닿았다. 그런데 그 전에 강사들은 어떻게 했냐? 뭘 해야 된다고 하더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약간 힘들었는데 이 강사는 청소년을 좀 이해하더라. 예. 그래서 청소년들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들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사이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주의력이 유지가 되시나요? 네. 이제 아이들이 부모 세계관만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말하면 그렇지 않다, 또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그 뭐 어떤 걸 얘기하냐 물어보면 나는 우주 비행선 조종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너 영화 봤냐? 인공지능 기술자가 됐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청소년들 세계에 앞으로 새로 생길 미래의 직업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게 뭐냐?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냐? 라고만 해도 다행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런 직업은 곧 없어질 것이다. 뭐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또 정말 자주 듣는 얘기인데, 또 어떤 아이가 경찰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의 반응이 잡히지나 말아라. 너 같은 인간은 경찰 되면 안 된다. 엄마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인간이 네 생활 태도를 봐라. 너 같은 인간이 경찰 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 얘기도 진짜 제가 많이 듣고 여전히 많이 듣는 얘기고, 또 게임 개발하겠다, 이렇게 엄마한테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말했더니 엄마가 중독자가 개발까지 하려면 더 바쁘겠다, 24시간이 모자라겠네. 그래서 뭐 네가 열심히 할 때 엄마가 진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못 듣는다. 엄마, 나는 사실 그냥 좀 공무원이나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무나 공무원 하는 줄 아냐? 네가 국가를 위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걸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게 되려면 네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싶다. 그러면서 불가능을 얘기하면서 너 현실을 알아야 돼. 제가 이제 제일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여중생이 와서 장래희망이 생겼대요. 장래희망이 뭐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의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랬을까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정신을 차려라. 의사가 되려면 대한민국 0.1%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지금처럼 살면 돼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런 거 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엄마 너무 현실을 직면해줘서 감사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이럴까요? 아니면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서럽고 뭐 도와주겠다는 말도 못하는커녕 안 된다는 말만 하냐. 아이들이 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내 삶의 고민에 관해서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가능하고 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게 되려면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됐다. 이렇게 지금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최근에 여러 나라들이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관한 사회적 개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미 미국은 30개 주 이상이 인스타그램 회사인 메타를 고소해서 그 청소년들이 비교의 늪에, 우울의 늪에, 상대적 박탈감의 늪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상업적인 알고리즘을 그 인스타그램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그건 실행되고 있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러 유혹에 빠지는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계정을 보호하는 조치를 했대요. 이렇게. 우리도 아마 하기로 해서 현재 일부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애만 족쳐서 될 게 아니라 제도적인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국이 25년 올해부터 도입을 하는 거에 관한 의회 논의는 거의 마쳤대는데 유튜브를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분리하기로 그래서 미국이 난리예요. 미국이 영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다 미국 회사들인데 구글이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보면 안 되는 것, 또 성인이 세계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노스페어 포함한 이런 세계에 막 노출되는 것도 이런 매체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영국은 어쨌든 그런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대요. 이렇게. 그게 제일 필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오징어 게임 몇 세 이용가예요? 19세죠. 19세예요. 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오겜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 또 어떻게 봤냐? 그럼 나 어디서 봤다 그래요?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로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주 가끔 엄마가 보여줬다 이런 애들도 있고 엄마 넷플릭스 계정을 훔쳐서 봤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유튜브로 다 볼 수가 있다. 10시간짜리 2시간으로 편집해 준다. 중요 장면은 다 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봐도 전 시리즈를 다 본 것 같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제안을 하고 반면에 이제 저렇게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인스타에 많이 빠져서 지내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반면 나가 놀고 자연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만나는 시간, 모험 활동, 자유놀이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정책적으로 더 추진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제안하고 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슨 자연 결핍 장애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너무 스마트폰 가지고만 놀고 동시에 과잉 보호되고 그래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캠프 가고 그룹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더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성을
이제 교육 당국에서 현재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아서 이제 안타까워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정서 학습? 현재 우리나라도 사회정서 학습이 막 대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 그게 국영수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와 기술이에요? 이제 여태까지는 국영수만 가르쳤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기술도 이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그렇다. 이런 정책이 바뀌어서 사회정서 학습이 교육계에서는 현재 굉장히 큰 인기 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일자리 없는 시대에 청소년과 청년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 있어요. 인간은 일을 해야 돼요.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일자리 없는 시대에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현재 준비해야 될 큰 과제고, 이 과제에 따라 청소년이나 청년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갈림길에 현재 우리가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함께 쓰는 언어가 사라지고 세대 통합이 어렵고 가족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들어주고 새로운 미래에 관해서 함께 상의하고 애들이 어떤 세계에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소통이 가능한 시간들이 있어야 공감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죠. 하나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고 물어봐 주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아이들은 그래도 대화 가능한 어른이다. 대화 가능한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견디고 살만하다. 뭘 해주지 않아도 된다.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된다. 어른이 뭘 해줄 수 있는 또 시켜서 되는 시대가는 약간 저물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애들이 더 얘기하고 같이 찾아나가는데 더 두려움 없이 어른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시간을 주시고 들어주시고 같이 상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앉으실 거죠? 네, 아니 서 있어야 되나 지금 그렇게. 뭐 조금 일찍 끝내주시기도 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시간도 조금 길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 또 뭐 코멘트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이게 가차 없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학생들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렇게 위기, 자살 위기 사안 올라오는 것 중에 아이들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자살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대책 회의가 열리고 아이 그날 마지막 날 또 애를 담임선생님이 집에까지 또 안전하게 또 데려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선생님들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유행으로만 봐야 되는지, 어떤 심리로 그렇게 본인의 뭐 디데이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어떤 심리 상태 궁금하고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냥 들어만 줘도 되는 건지, 뭐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이라 함은 제가 있는 서울하고 그다음에 일산 지역하고 인천 지역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죽겠다는 애들도 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끝나고 죽겠다는 애들도 있고, 여름이 오기 전에 죽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죽겠다고 하는 날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현재는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 예. 첫 번째,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일은 아까 제가 사용한 용어로는 하나의 이제 밈이라고 하죠. 디데이를 정하는 건 현재 하나의 밈인 것 같아요. 그런 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좀 선생님들의 불안이 가라앉죠.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게 현재 문화예요. 문화. 자살 예보제 문화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로 아주 정교한 자살할 의지가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애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런 통고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 애들을 만나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드시 죽겠다는 의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지금 만나본 애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예. 그것은 이제 아주 힘든데, 그 힘든 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시간을 예고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달라, 일종의 관심 예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만나서 얘기를 하면 결론은 죽지 않겠다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냐 물어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관심을 주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것의 사안에 따라 2차 이득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학폭에서 중징계 내려요, 경징계 내려요. 경징계 내리는 그런 약간의 이득을 아주 의도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어른들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의 청소년의 문화가 되고 있다.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죽으려고 하는 의도나 계획에 관해서는 평가할 필요는 있다. 그다음 아이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관종은 너무 무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종 애들이 관심 달라고 하니까 관심을 줘서 그래서 또 좀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죽겠다는 것을 통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위를 너무 이렇게 아이를 비난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아이가 어쨌든 관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 뭐냐면, 다음에도 또 죽겠다고 해서 힘들게 하면서 문제를 처리할 거냐,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와 방식을 만들어서 죽겠다고 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자, 이런 건데, 이제 한국은 애들이 하자는 말로는 죽겠다고 하기 전에는 관심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좀 힘들다, 선생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보자. 저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오늘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오늘 얘기하자, 딱 10분만 얘기하자, 아니면 20분만 얘기하자. 선생님 지금 상담이 쌓여 있다, 내지는 뭐 담임 선생님들은 바쁘다,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충분히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선생님 죽겠다는데 저 죽겠다고 왔는데 10분밖에 상담 안 해요? 야, 지금 대기가 20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실이, 어떤 아이가 죽겠다 그러면 다 걷어치우고, 그래 오늘 너랑 끝까지 얘기해보자, 이런 경우가 흔해요? 사실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저희가 어떤 심리 상담 유형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심리부검 센터 할 때 심리부검 상담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꽤 있어요. 이렇게. 왜 만족도가 높으냐? 2시간, 3시간 상담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별로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호소하는 문제인데, 그 후로 그런 아이가 그런 통보를 한 이후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잘해서, 우리가 이제 죽겠다고 하기 전에 힘들다고 하는 단계에서 아이가 힘든 게 좀 풀려나간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만큼의 상담 체계를 구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뭐 지금 현실은 상담 교사를 줄인다 막 이랬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아이를 지속적으로 잘 돌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이제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디데이 통고하고 죽겠다는 애들이 학교마다 한 그룹이 아니라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교사로 등교했고 담임이나 상담 교사로 갔는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띡 선생님한테 쪽지 줬는데, 선생님 이번 기말고사 이후로 저를 못 보실 거예요. 이러면 상담 훈련 받은 사람도 힘든데, 상담 훈련 받지 않은 선생님들은 얘 앉혀놓고 수업하는 거 마음 편해요. 얘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얘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한 반에 막 3, 4명 있다. 그러면 교사 할만해요? 교사 너무 두려운 직업이에요. 너무 두려운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들이 막 한 반에 3, 4명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슷한 일로 자해하는 애들 많을 때, 한 반에 여학생들 자해하는 애들이 막 4, 5, 어떤 학교는 막 8명이 자해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거기에 놀라가지고, 어떻게 예쁜 여학생이 자기 몸에 칼을 대냐.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하고, 애들은 우린 다 해요. 선생님 몸에 칼 한 번 안 대고 살았어요? 졸라 편하게 살았네. 우린 칼 긋고 살아요. 근데 그 칼 긋고 사는 애들이 완전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옛날로 말하면 양아치예요. 얌전하고 예쁜, 정말 그걸 상상 못하던 애들이 그래요? 그 상상 못한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거기 깜짝 놀라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믿고 상담해요. 선생님 그게 겁나요? 이러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오히려 선생님 걱정하신다. 그 선생님하고 상담 못하겠다. 이런 게 또 선생님의 어려움이에요. 어른의 어려움이에요. 요즘 애들은 극구 산다. 그까지 칼 이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좀 사회적 건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나 이런 티빙이나 이런 OTT에서 학교를 소재로 한 시리즈는 사랑이 넘쳐요, 피가 넘쳐요, 전부 다 피가 넘쳐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거 넷플릭스 보다가 가면은 오늘 피 안 봤네 이런 이제 문화여서 일본도 그랬던 적이 있대요. 일본도 학원물 소위 말하는 학교 드라마 유형이 전부 피 튀기는 그런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에 관한 문화적인 소재나 이런 것도 좀 바꿔달라라고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참교육이라는 웹툰을 드라마로 전환하는 것을 어떤 교사 단체가 참교육이 내용이 폭력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드라마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현재 그런 학교 문화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만 또 보는 아이들이 더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답변이 길었지만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며칠 날 자살할 거다라고 해서 너무 쫄지 말아라. 그냥 지금 그런 애들이 전국에 많다. 그만큼 애들이 힘들다는 얘기다. 그 애들 진짜로 자살 시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안 그런 경우는 예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계속 해주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잘 돌보면 애들이 이제 또 힘들지만 버티며 살 수 있을 거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권혜경 선생님 마이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김현수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과 언어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인의 아이 상담을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이제 늦둥이로 난 중2인데 이제 지난 방학 직전부터 이제 4명의 아이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핵 인싸인 아이의 눈 밖에 나서 결국엔 그 4명 그룹에서도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된 이제 지인의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약 3개월 지나도 이제 그 그룹에 떨어져 나간 거에 대해서 상담을 이제 부모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언니하고 좀 상담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방학이 지나고서도 큰 변화가 없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울음을 터뜨렸대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아이들 그룹에서 나와야만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를 하다 했는데 마침 학원 선생님께서 이제 눈여겨 보시고 좀 도와주려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학원에서도 이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원 선생님의 해결책은 그러면 네가 그 그룹에서 제일 공부를 잘 요번에 기말고사를 잘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이제 그 아이들보다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 학원 선생님은 요번 기말에는 네가 그 아이들을 이기고 나가면 어떠냐. 네가 만약에 이기고 나가지 않으면 너는 어느 학원 가서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인의 엄마의 고민은 그걸 꼭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제가 마무리하기 딱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랑 짜고 한 건 아니에요. 네. 아시는 분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청소년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친구에 관한 언어는 사실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외로움의 다른 말이 소속감이잖아요. 소속하지 않으면 너무 불행해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소속시키는 일이에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청소년 상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딘가에 소속시키는 일이고, 친구 그룹에 소속할 수 있도록 할 때 필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애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 위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이 4명 중에 어울리다가 그 4명의 모임에서 추방당하는 게 그게 뭐 대수냐? 학교에 친구 많어. 친구가 걔네들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 나 학교 가서 밥 혼자 먹어. 잘 됐네. 빨리 먹고 와서 공부해. 누구 쳐다보라고 밥 먹냐? 이러면 애들이 맞다 엄마. 빨리 가서 밥 먹고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엄마랑은 얘기를 못 하겠다 생각해요. 이 엄마 얘기를 못 하겠다 하니까 이제 이웃집 아이든 우리 집 아이든 학교 아이든 상담센터 아이든 정신보건센터의 아이든 아이가 어떤 문제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심각한 일이다. 심각해서 말했는데 그건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죠. 이렇게. 요즘 애들이 심각한 건 밥이 없어서 굶어서 심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없는 거, 이건 밥을 굶는 것과 같다. 친구 모임에서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친구 그룹에서 방출되는 것은 SOS예요. 이제 긴급 상황이야. 이렇게. 그래서 구명보트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친구 그룹에 들어갈 건지 그 친구 그룹에 최대한 유지할 건지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 그룹에서 이제 애들이 얘를 껴주지 않는 이유가 얘가 공부를 못해서인지, 사실 공부를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보다는 뭐 뒷담화가 제일 많죠. 그 아이가 없는 곳에서 딴소리해서. 청소년 세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면 걔는 언젠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친구 얘기는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한다. 특히 여학생들은 그런 게 몸에 배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친구 얘기를 다른 친구들 있는 자리에선 절대 안 한다. 하면 칭찬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서 방출된다고 하는 것에 정서적인 무게감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된다. 그거는 바다에 빠지는 거다. 수영도 못 하는데. 그다음, 소속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소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글에 애를 집어 던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애들이 정글로 밀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소속된 4-5명 그룹이 없으면 학교를 안 간다.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주면, 참 신비하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부모가 알아주면 아이들이 알아줌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엄마는 알아주네. 누가 내 고통을
그런 거 좀 아시죠? 누가 내 고통을 알면 참기가 더 쉽죠? 근데 아무도 내 이 고통을 모르면 참는 게 좀 더 힘들죠. 이렇게. 그 효과가 일단 크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 나머지 3명 불러다가 이것들이 우리 딸 얼마나 귀한 딸인데 죽으려고 얘를 방출해? 얘는 같이 다녀.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서 같이 다녀요. 그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직접 개입은 쪽팔림의 상징이야. 이제 이 4명의 관계에 엄마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맛있는 거 사줘서 분위기 만드는 이 정도는 뭐 가능해도 엄마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진짜 방출이냐, 진짜 방출이다 그러면은 새 그룹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새 그룹을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새로운 그룹을 찾는 동안 아이의 신경질을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새 그룹을 찾도록 우리가 잘 돕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방학을 앞두고 그룹이 깨지면 좀 다행이에요. 학기 한복판에 깨질 때가 너무 힘들고 방학을 중심으로 약간 그룹이 재편성되거든요. 그럴 때 어디 싹 잘 껴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친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운명이에요.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남학생들은 좀 덜하지만 여학생들은 굉장한 이제 그런 사회적 운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걸 민감하게 부모님이 느껴주고 그것에 관해서 같이 얘기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네가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널 싫어하지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몇몇 나라의 자살 예방 표이기도 하대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엄마는 네 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친구마저 나를 밀어냈어요. 제일 가까운 친구마저 나를 밀어냈어. 집에 가서 엄마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 싫대. 이제 나를 안 논대. 너 끼지 말라고 해. 나 그렇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네 하는 꼴이 그러니 당연히 그러지. 엄마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싫어해. 이러면 엄마 말이 맞다 이래요. 속으로 이게 엄마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이게 엄마 맞아 생각하니까 누구는 엄마 편이 누구 끝까지 누구는 내 편이어야 돼요. 엄마는 내 편이어야 된다. 이게 자살 예방 표어 중 하나예요. 네 편이 되어줄게. 누군가 나의 편이 있다는 건 엄청난 심리적인 지지예요. 여러분이 내 편 들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편은 남의 편이래요. 여러분의 편이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확실히 엄마는 내 편이라 하는 게 엄청난 심리적인 안정인데 청소년 시기에 엄마들이 가끔 착각하고 네가 재수없다는 거 엄마니까 말해주지. 너 재수없어. 라고 말해주면 졸라 감사해 이래요? 아니면 엄마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아이들의 심리적 자산이니까 약간 얘의 단점으로 애들이 그랬겠구나 생각되어도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미친년들 왜 그러냐? 엄마는 확실히 네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진짜로 어떤 사회적으로나 실제로 죽지 않게 하는 마지노선이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내 편 맞아요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내 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내 편 맞아. 엄마가 초등학교 때까지 내 편이었는데 사춘기 되면서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엄마가 네 편이니까 네 단점을 말하는 거야. 너 단점 엄청 많어.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엄마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단점에 관해서 막 까발려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이의 자존감의 상처를 안 주도록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강의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새로운 청소년의 세계에 관해서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일이 현재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걱정할 만한 일을 가지고 올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들어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만 줘도 애들은 상당히 나아진다. 어떻게 몸에 칼을 대냐? 엄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러면은 엄마랑은 얘기 안 한다. 엄마는 옛날에 식칼로 그었다. 어머 그랬어? 이렇게 말해주면은 애들이 나는 커트칼인데 엄마도 그랬구나. 엄마 왜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나는 이런데 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또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이제 저희 라일락 프로그램 다 아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회정서 학습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정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라일락 프로그램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대국민 특강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이 무척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현수 교수님과 진행 맡아주신 좌장 이재정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